데보라 미트포드는 악명 높은 미트포드 자매 6명 중 막내였습니다. 몇몇 언니 오빠들과 달리 데보라는 논란이 없었고 대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1950년에 데보라가 데번셔 공작 부인이 되었고 이후 수백만 장자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데보라, 비비안 프리먼 미트포드. 가족과 이후 시댁에서 데보라로 불리게 될 그자는 1920년 5월 31일 옥스퍼드셔의 에스웰 매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저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데이비드 버트럼 오길비 프리먼 미트포드, 리즈데일의 두 번째 남작이었고 어머니는 영국 국회의원이자 출판 재벌의 딸인 시드니 보울스였습니다. 그녀는 미트포드 가문의 막내였으며 1904년부터 1917년 사이에 태어난 5명의 언니들 낸시, 파멜라, 다이애나, 유니티, 제시카와 한 명의 오빠 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복잡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둘째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상당 부분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괴짜였고 데보라가 어렸을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자매 중 막내였던 그녀는 형제 자매들에게 크게 가려지고 많이 놀림을 받았지만 대가족의 막내에게 흔히 있는 애정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데보라는 토요일마다 여우 사냥을 하며 보냈고 일요일에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고 주로 가정교사와 여러 명의 개인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데보라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다이애나가 1932년에 새로 결성된 영국 파시스트 연합의 지도자 오스왈드 모슬리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곧 유럽 파시즘의 핵심부로 끌려 들어갔고 유니티는 성인이 되자마자 1930년대 중반에 사실상 독일로 이주하여 아돌프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여성 측근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데보라는 아직 10대였을 때 위넨에서 아돌프 히틀러와 식사를 하는 기이한 경험을 했지만 수년 후 그 일을 회상하며 제대로 오가는 대화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히틀러는 영어를 하지 못했고 유니티가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미트포드 가족의 정치 성향이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와 유니티는 영국과 독일의 파시즘에 깊이 동조하게 되었고 그 정치적 시각에는 어머니 시드니와 오빠 톰도 함께했습니다. 둘째로 어린 제시카는 공산주의자였고 낸시는 특히 다이애나의 교류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들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독일 파시즘에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아내와의 갈등이 결국 두 사람의 최종적인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데보라와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녀의 언니 파멜라도 평생 시골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되어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심하게 다투었는데 특히 낸시와 다이애나 그리고 제시카와 유니티 사이에서 그러했습니다. 데보라는 나중에 자매들에 대해 나는 다이애나의 파시스트적 견해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면보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유니티는 늘 별난 존재였다고 썼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전기작가인 셀리나 헤이스팅스는 데보라가 자매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균형 잡힌 인물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이고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화 유지자이자 중재자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19살이던 데보라에게 맡겨졌습니다. 딸인 데보라는 1939년 말 어머니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유니티는 스위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나타났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9월 3일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데보라와 어머니가 유니티를 영국으로 데려왔지만 유니티는 머리에 총을 쏘아 생긴 뇌 손상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제거할 수 없던 총알이 머릿속에서 위치를 바꾸면서 1940년대 후반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보라는 수십 년 동안 여동생을 굳게 옹호했습니다. 여동생이 나치 독일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론될 때마다 언론과 시댁과도 자주 충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데보라는 민족 사회주의의 정치적 견해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생 동안 전통적인 영국 보수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함께 1980년대 새로운 자유주의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가 유니티를 옹호한 건 가족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으며
전쟁 후에도 데보라는 생존한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유니트를 데려오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보라는 영국에서 가장 고위 귀족 중 한 명인 제10대 데번셔 공작 에드워드 캐번디시의 차남 앤드류 캐번디시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1941년 런던 웨스트 스미스필드의 세인트 바솔로뮤 더 그레이트 수도원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첫 아이인 아들 마크가 1941년 11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숨졌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데보라의 출산 이력은 복잡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시숙 윌리엄, 즉 공자기의 상속자는 1944년 9월에 영국 육군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인 콜드스트림 가지의 사단을 이끌다가 전사했습니다. 이 일은 그해 여름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과 서부 전선 개방 이후 벨기에에서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또는 빌리라고 불렸던 그는 단지 4개월 전에 캐슬린 키 케네디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미래 대통령의 여동생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데보라는 이 인연으로 케네디 가문과 가까워졌으며 이후 남편과 함께 워싱턴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초대 손님이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인해 앤드류는 후계자가 되었고 1950년 초겨울에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앤드류는 데번셔의 11대 공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941년에 앤드류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자기를 얻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데보라는 데번셔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데번셔 공작 부인이 된 데보라는 영국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대저택 중 하나인 채스워스 하우스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채스워스 영지는 1549년에 처음으로 캐번디시 가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명한 왕실 관리였던 윌리엄 캐번디시 경이 이곳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윌리엄 캐번디시, 즉 데번셔의 4번째 백작이자 이후 데번셔의 첫 번째 공작이 된 그는 1687년에 오늘날의 저택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저택은 결국 5층에 8만 1천 제곱미터 300개의 방을 가진 거대한 저택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4번째 공작은 이후 아일랜드의 방대한 보일 영지의 유일한 상속녀인 샬럿 보일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가문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스워스 하우스는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 귀족 사회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데보라는 남편과 함께 공작 부인으로서 54년 동안 그 칭호를 지니는 동안 채스워스 하우스를 현대적인 대저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것은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가문의 오랜 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와 데보라가 1950년에 공작과 공작 부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약 700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2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이 정부에 빚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부과된 막대한 부유세와 1950년 10번째 공작이 세상을 떠나면서 방대한 채스워스 영지에 부과된 상속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앤드류와 데보라의 많은 자문가들은 재정 상황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채스워스 영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중한 예술 작품들과 16세기에 지어진 또 다른 16세기 궁전인 하드윅 홀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채스워스를 재개발하여 북잉글랜드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앤드류와 데보라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채스워스 하우스 자체는 데번셔 공작들이 오랫동안 주요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아 상당히 낡아 있었습니다. 대신 한동안 사립 여자 기숙학교로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택을 복원해야 했습니다. 데보라가 복원 과정에서 수석 장시가가 되어 가족방의 도색과 수리를 감독하고 넓은 공용 공간을 많이 개조했습니다. 1959년까지 저택과 주요 부지는 충분히 잘 복원되어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긴 과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바로 둘러싼 부지는 데보라에 의해 변모되었고 대규모 정원이 조성되어 일종의 소규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 결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영지가 되었고 오늘날 채스워스 하우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의 식재료가 주변 농장과 정원에서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스워스 팜숍이 열리며 더욱 확장됐습니다. 데보라 여사는 시골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개, 말, 가축을 키웠고 사냥을 즐겼으며 다양한 농업 박람회와 승마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에 그녀는 농장과 정원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99년에 The Garden at Chatsworth, 2003년에 채스워스 쿡북을 출간했습니다. 이곳은 채스워스의 재생을 위한 한 가지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채스워스 하우스는 35,000에이커에 달하는 영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는 많은 중요한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유명한 벗이었던 베스 오브 하드윅의 튜더 양식 저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지가 위치한 피크 디스트릭트의 아름다운 경관은 이 영지가 잉글랜드 북부에서 관광객을 크게 끄는 요인이 됩니다. 데보라 여사는 발전 초기 중심 역할을 했고 채스워스 하우스가 관광 명소가 되었을 때 직접 매표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지 내 또는 인접한 바슬로와 채스워스 하우스와 체스터필드 타운 사이의 여러 마을에 위치한 여러 호텔의 설립과 재개발을 감독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에 채스워스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데보라 공작 부인이 남긴 중요한 유산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매년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채스워스를 찾고 있으며 이는 런던 탑과 로열 앨버트 홀에 견줄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데보라의 관리 아래 채스워스 하우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의 가족 생활은 여러 면에서 힘들었습니다. 앤드류는 여러 번 바람을 피웠고 한 절도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서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문제의 밤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보라는 그의 외도와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습관을 수년 동안 참아냈으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데보라는 이 문제를 직면했고 남편에게 자신과 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데보라는 회고록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술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데보라는 또한 남편이 잠시 동안 존재했던 친유럽 중도 정당인 사회민주당에 참여하게 된 1980년대 그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당시 좌경화에 실망한 노동당 전직 당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몇 년 후 남편과 계속 함께한 이유를 묻자 그녀는 남편이 지루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앤드류와 데보라의 부모로서의 입장도 어려웠습니다. 1941년에 마크가 태어나고 사망한 후 1943년과 1944년에 두 명의 건강한 아이 엠마와 페레그린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데보라는 1946년에 유산을 했고 1947년과 1953년에 태어난 직후 사망한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유아 사망률이 드물어지던 시기에 4명의 아이를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1957년에 건강한 아이 소피아가 태어나면서 그 슬픔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채스워스 하우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데번셔 부부는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 컬렉션인 로열 컬렉션 트러스트에 기여한 공로로 데보라는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로열 빅토리안 훈장 데임 커맨더에 서임되었습니다. 2004년 앤드류는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와 데보라의 유일한 생존아들 페러그린이 제12대 데번셔 공작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후 데보라는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채스워스를 떠나 1950년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채스워스 영지 내의 옛 사직원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캐번디시 가문은 선데이 타임즈 부자 순위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그들의 재산이 9억 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광범위한 토지 소유와 해외 호텔 체인 투자 덕분입니다. 데보라의 사업소와는 1950년대에 공장령이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캐번디시 가문을 다시 한번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가문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데보라는 2014년 9월 24일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쯤 데보라는 이미 10년 넘게 마지막으로 남은 미트포드 자매였습니다. 다이애나는 2003년에, 파멜라와 제시카는 그보다 앞서 1990년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600명이 넘는 직원들과 수백 명의 일반인, 그리고 심지어 왕실 가족들까지도 채스워스 하우스에서 그녀가 묻힌 엔저의 세인트 피터 교회까지의 길을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 엘비스의 노래가 장례식에서 연주됐습니다. 데보라 미트포드. 미망인 데번셔 공작 부인은 아들과 2딸, 그리고 8명의 손주와 18명의 증손주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자이자 논란 많던 미트포드 자매들의 삶에 어울리는 마무리였습니다. 데번셔 공작 부인 데보라 미트포드에 관한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이미 그녀의 모든 자매들과 이 영상에서 언급된 캐슬린 케네디의 삶까지 다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Forgotten Lives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